제가 그 맡은 분야는 청년 정책을 맡았는데, 청년 정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요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는가. 아까 앞에서 김민지 교수님께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저는 이제 또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그 청년 일자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어요. 현재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그 일본을 가고 이제 했는데, 그 일본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그 일본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제 그 사실 30년간 잃어버린 일본이다, 뭐 30년이다,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양면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개발 시대는 청년이 국가를 주도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60년, 70년대는 국가에 청년이 굉장히 기여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 때는 이제 청년의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 16년부터 17개 강력 그 자치단체에서 청년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그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청년 복지 정책 신설이라든가, 또 뭐 다양한 그 청년 지원 활동, 또는 그 이제 특히 청년 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이제 고용 정책 기본법 이런 것도 이제 했지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39세까지다, 또 이렇게 19세부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고요. 법률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공기업법에서는 39세까지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뭐 심리적으로는 지금 시골 같은 데서는 뭐 70세도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청년 일자리 위원회 같은 걸 이제 했고, 청와대 그 청년 정책관실을 설치해서 국무총실 산하에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또 청년 기본법에서는 뭐 물론 청년의 그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민주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경제적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민주 시민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중세를 아까 그 진성배 이사님께서도 르네상스를 거쳐서 자유민주 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역시 그 경제적 그 산업혁명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이제 형성되는데, 역시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적인 그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자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것도 참여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금 22년 현재 그 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세, 29세 실업률은 거의 10% 정도고,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2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일본은 한 전체적으로 5%대, 전체 국민이 5%대고 현재 청년은 한 6%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그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한국이 그 실업률이 굉장히,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건 별도의 또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또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그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시대 때는 뭐 거의 80만에서 100만 한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당히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올해는 한 25만 명 정도 아시다시피 사망하시는 분보다도 출생하는 어린 아이가 더 적죠 지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또 특히 또 일본에서도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그 2세들이 사실은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것이 또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긴 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일본은 실업률이 또 그만큼 낮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서 보면은 그 니트 세대라고 해서 삼포 시대 특히 또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나 또는 취업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포기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지금 그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일본도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 더 좀 심각해지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 정책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그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그 오재호 이현우 교수님은 청년 정책 지원팀의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저도 일본의 청년의 그 실업률이 저하된 것은 컨트롤 타워이 잘 돼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그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협력이 잘 돼 있고 기업 간의 그 파트너십이 이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석인 교수님은 질적인 성장이 이제 부재되어 있고 학교에서의 그 교육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과 멘토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대학교 교육 자체가 좀 현장에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교수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었다 하지만은 거의 실제적으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외 취업, 해외 진출 이것을 장려하는 정책도 했고, 또 이제 청년층 신혼부부 주거지 지원이라든가, 또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 조정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41억에서 545억 정도 13배로 대폭적으로 정확시켰고 청년 정책 조정실 기능을 강화해서 청년 정책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일본에 비해서는. 왜 안 되느냐? 말만 있을 뿐이지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법률로 이제 좀 제정을 해서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 사다리라든가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주 1회 기자회견을 발표해서 청년 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또 모두 역대 정부 중 뭐 최초라고 강조하지만은 또 최근에는 1억 통장을 이제 공약해서 청년이 매달 이제 30만에서 60만을 납입하면은 정부가 10만에서 40만 지원해서 연 3.5% 복리 적용을 하면 10년 만기를 채우면 1억 원이 이제 적립이 된다고 이런 정책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일본의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은 낮지만 그래도 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가 이걸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해서 30년 전에 급료가 지금 현재 급료 같아요, 일본이. 그렇다 보니까 3만 8천 불 정도 한 4만 불 가까이가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은 그거를 이제 지금 추월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선 한번 보면은 일본의 적극적인 민간 합동 청년 일자리 정책은 좋아요. 90년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특히 일본 청년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대책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료 차이는 거의 80%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이동이 이제 적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청의 자립과 도전 전략 회의 이런 것을 이제 발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기업들이 서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이 이제 일본의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선택지의 확대라든가 청년층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가 하여튼 원스톱 서비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잘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 잡지라는 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본은 침몰하고 있다는 제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은 금리를 상당히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현재 미국 한 4%대, 그리고 한국도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서민 생활이 좀 팍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0%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GDP 265%인가 세계 최고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예산이 한 25%는 사실은 부채를 갚는데 자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폭등으로 금리는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90년대부터 네 번의 대충격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 의견에 일치를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버블 이제 발생과 붕괴가 됐고 97년도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일본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실업률이 5% 당시 됐고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2008년도 미국의 모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도 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5.4% 전후 최대 하락을 했었고요. 2009년도 54년 만에 이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이제 교체될 정도로 그런 일본의 국민들의 인기를 이제 잔인하게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2011년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충격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고
일본은 현재 뭐 지금도 코로나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256%대의 그 국가 부채, 이래 되면 한 1경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나 약세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고, 기업과 기술 인재까지 이게 이제 유출되는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구치 유키오 이분이 쯔쿠바 그 대학 경제학 교수면서 현재 그 와시다 명예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 언론에도 이 노구치 교수님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상당히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오마에 게니치라는 이 유명한 컨설턴트, 이분도 지금 일본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뭐 하여튼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동경 땅을 팔면은 미국 전역을 뭐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일본이 강했고, 그 당시에 그 세계 20대 기업에 제 기억에는 14개가 들어가 있고요. 세계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도시바 정도 2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간 일본이 상당히 이제 그런데, 그 일본의 한일 실질 임금 추이가 요건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뭐 이건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도에 한국하고 실질 임금이 역전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제 뭐 명목 소득하고 실질 소득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일본의 엔 저하, 엔 그 가치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이제 한국에 추월당하지 않나, 이런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일본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이 잘 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또 우리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중성을 갖고 있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그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은 삼고, 또 이제 또 일본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일본이 그 기시다 내각이 굉장히 경제 침체로 국민의 지지율이 지금 30% 지금 초반대로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그 경제적 문제가 아닌가.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의 방안과 일본을 좀 같이 연구를, 한일 간 그 교수들이 좀 연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돌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지금 왜 30년간 잃어버렸는가? 우선은 이게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건 이제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계속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구입했다가 이게 누군가 또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다. 이게 이제 자꾸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그게 이제 버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본의 경제상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건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대폭 지금 인상시켜서 이런 그 버블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경제는 심리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내가 산 주식 이나 땅 토지나 마찬가지로 내가 산 가격은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버블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기 위해서 갑자기 최고 금리를 올린다든가, 금리를 갑자기 대폭적으로 올리면 이게 경기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디플레이션이 오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사실 굉장히 힘드는 것이거든.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결국 이것이 경기 침체, 이제 악순환으로 되다 보니까 무려 30년간 지금 그것이 재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베 전 총리도 역시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죠. 그분도. 그래서 아베 이코노믹스라는 것이 결국은 엄청난 엔화를 발행시켜서 경기를 활성화되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 또 수출이 잘 될 것이고 엔이 저하가 되니까 수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그 월급 올라가면은 또 이제 시장에 물건을 살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그 동안에 일본이 경제상의 디플레이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잘 우리나라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결국은 고도 성장 시기는 끝나고 저성장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퀄리티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 경제 규모도 커지는데 이것이 한 2% 된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2% 되면은 이게 2% 되지만 그래도 이게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지나면은 경제 규모는 2배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거기에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한 나라가 세계에 딱 두 군데 있는데 일본하고 이제 이탈리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우리 한국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그동안 좋은 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면 역시 우리 한국은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극적인 세계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교육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나 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세계 시장을 개척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외 개발밖에는 사실 경제 활성화밖에 없지 않는가. 또 그동안 이제 한국은 신속하고 빠른 디지털화 이것을 이제 잘했고 그 세계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현재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방산산업 같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방산산업에서 한국이 이제 원자력하고 이제 수출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되는데 지금 기성세대는 아시다시피 일본을 굉장히 넘사벽이라 해서 결국은 추월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베이비붐 시대의 소니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워크맨이라든가 그거 이제 구입하면은 또 소니 TV 한 대 집에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이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김연아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은 벌써 이미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사회를 우리 청년들은 맞이하고 있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한강의 기적 같은 그런 얘기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지금 20대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발전했던 디지털화라든가 세계 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선학 UP대학원이나 서문 UP대학 학생들이 참모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잘 시켜서 해외로 나가게 한다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마무리를 이제 한다면은 일단은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제도 이것을 해야 되고
청년센터 컨트롤 계속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말은 하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말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정말 머리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일본처럼 일본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침체되느냐? 이건 또 이제 참 별개 문제지만 하여간 청년 정책은 일본한테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금융 수준이 우리 한국은 한 60% 선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 80% 선으로 볼 때에 이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청년들도 힘을 내서 좀 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가? 경제에 참가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M4 포기 시대니까 이게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개척하게 가는 청년 세대를 우리가 연구도 하고 연대를 만들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무장해서 나가라. 아까 용기를 가져라. 이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려움 말고 지구를 향해서 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해외 정찰 지원금을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